오늘은 비록 많진 않지만 제로타임스의 구독자분들께서 가장 많은 요청을 하셨던 블랑팡의 역사와 브랜드에 대한 평가 영상입니다. 한조나는 가장 오래된 시계 브랜드로 알려진 블랑팡이지만 사실 1970년대 쿼츠 파동에 파고를 넘지 못하고 문을 닫았습니다. 1980년에는 법인이 완전히 해산되고 기록물은 흩어졌으며 공장은 오메가의 주얼리 제작소로 바뀌었죠. 이 죽은 이름을 살려낸 인물들이 바로 마케팅 전제 장클로드 비버와 당시 전설적인 무브먼트 제조사 FP의 수장이었던 자크 피게입니다. 블랑팡을 재론칭하는데 이때 비버는 그 유명한 슬로건을 내겁니다. 1735년 이래로 블랑팡에는 쿼츠 시계가 없었고 앞으로도 결코 없을 것이다. 당시 시장은 싸고 정확한 쿼츠에 열광하고 있었지만 비버와 피게는 정반대의 길을 선택합니다. 이들은 쿼츠가 흉내낼 수 없는 기계식 시계의 정수 6가지를 FP의 기술력을 통해 순차적으로 선보이며 블랑팡을 하이엔드 반열에 올립니다. 하지만 비버의 진짜 전략은 이 6가지 기능을 하나로 합친 1735 그랜드 컴플리케이션으로 세기를 박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각각의 기능조차 구현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인데 FP의 모든 기술력을 쏟아부어 이 모든 것을 한 케이스에 담아냈다는 건 이 브랜드가 어디까지 가능한지 보여주는 행위였습니다. 특히 무브먼트 공급처였던 FP와 블랑팡을 같은 건물에 배치하고 이후 합병까지 진행하며 남의 무브먼트를 쓰는 브랜드라는 인식을 아예 지워버렸었죠. 결과적으로 블랑팡은 독자적인 하이엔드 기술을 보유한 인하우스 브랜드로 시장에 확실히 각인되었습니다. 50 패턴즈가 워낙 압도적이긴 하지만 블랑팡의 다른 라인들도 짧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빌레레입니다. 더블 스텝 베젤과 리프 핸즈로 요약되는 아주 전형적인 드레스워치죠. 앞서 말씀드린 6가지 핵심 기술이 가장 우아하게 녹아있는 라인입니다. 다음은 에어커맨드. 1950년대 파일럿 크로노그래프를 복각했는데 빈티지 스포츠워치 특유의 결을 잘 살려냈습니다. 세 번째는 레이디버드입니다. 보통 여성용 시계라고 하면 남성용 사이즈만 줄여서 내놓기 마련인데 블랑팡은 처음부터 여성 전용 기계식 무브먼트를 탑재해 설계했습니다. 시계에 대한 이 브랜드의 고집이 어느 정도 엿보이는 대목이죠. 사실 블랑팡에 관심을 두신다면 대부분 다이버워치의 아이콘인 50 패덤즈를 눈여겨보고 계실 겁니다. 50 패덤즈라는 이름은 수심 단위의 패덤에서 따왔고 50 패덤은 약 91m인데 1953년 당시 인간이 잠수할 수 있는 기술적 한계 수심이었죠. 1953년에 탄생한 최초의 현대식 다이버 시계인데 굳이 현대식이라는 수식어를 붙이는 건 이 모델이 다이버 장비의 표준을 처음으로 세웠기 때문입니다. 흔히 롤렉스 서브마리너를 원조라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 50 패덤즈가 약 1년 정도 앞서 나왔습니다. 대중적인 인지도는 롤렉스가 훨씬 높지만 소재에 대한 집착이나 마감의 깊이를 보면 블랑팡은 확실히 하이엔드의 기준을 보여줍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베젤인데요. 요즘 럭셔리 다이버들이 흔히 쓰는 세라믹 베젤은 평면 가공이라 양선이 쉽지만 블랑팡은 사파이어 크리스탈을 돔 형태로 깎아 베젤 위에 통째로 씌우는 방식을 고집합니다. 사파이어는 경도가 높아 가공 시 파손율이 높고 단가도 비싸지만 특유의 영롱한 입체감과 굴절은 세라믹이 흉내낼 수 없는 영역입니다. 다이얼 6시 방향에 습기 인디케이터 역시 빼놓을 수 없죠. 시계 내부에 습기가 차면 색이 변해 경고를 보내는 장치인데 지금 시대의 실용성은 낮아도 컬렉터들에게는 수천만 원의 프리미엄을 결정하는 핵심 상징이 됩니다. 그동안 45mm라는 거대한 사이즈가 큰 진입장벽이었지만 최근 42mm와 38mm가 정규 라인업에 안착하며 현실적인 대안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120시간 파워 리저브를 자랑하는 인하우스 칼리버 1315의 성능과 피니싱이 결합되면서 50 패덤즈는 이제 단순한 툴워치를 넘어 기술과 미학의 밸런스를 맞춘 하이엔드 스포츠워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폭스바겐 그룹이 부가티를 통해 자신들의 엔지니어링 한계를 과시하듯 블랑팡 역시 작년에 내놓은 이 모델 하나로 자신들의 저력을 제대로 증명했습니다. 80년대에 1735로 기계식 시계의 부활을 알렸다면 이번에는 그랑더블 소네리라는 전례 없는 시계를 출시했습니다. 보통의 그랑드 소네리에는 정해진 한 가지 멜로디만 들려주지만 이 모델은 세계 최초로 2가지 멜로디 중 하나를 선택해 들을 수 있습니다. 정석적인 웨스트민스터 차임과 전설적인 락밴드 키스의 드러머이자 시계 광인 에릭 싱어가 블랑팡을 위해 직접 쓴 독자적인 멜로디 중 고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간 칼리버 1호 GSQ는 부품만 무려 1000개가 넘습니다. 그랑드 소네리, 뿌띠 소네리, 미니 리피터, 플라잉 투르비용의 레트로그레이드 퍼페추얼 캘린더까지 소비 업계의 빅5 브랜드들도 구현하기 어려운 기능을 통합하여 한 케이스에 넣었습니다. 원래 이렇게 초복잡 시계는 조작 실수 한 번에 엔진이 뻗어버리는 경우가 허다한데 블랑팡은 여기에 11가지 안전장치를 심어
망가지지 않는 하이엔드를 지향했습니다. 사실 스워치 그룹 내 서열을 생각하면 브리게에서 나왔어야 할 물건인데 상대적으로 포지셔닝이 낮은 블랑팡에서 이런 시계가 출시한 건 정말 의외였습니다. 하지만 블랑팡이 장점만 있는 건 아니죠. 유저 입장에서 솔직히 아쉬운 부분들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50 패덤즈의 38mm 그리고 40mm의 무브먼트입니다. 42mm나 45mm에는 5일이라는 긴 파워 리저브에 132로 무브먼트를 넣어주면서 38mm와 40mm 한정판에는 칼리버 1150 시리즈를 넣었습니다. 80년대 프레드릭 픽의 설계를 기반으로 한 울트라 슬림 드레스워치용 무브먼트죠. 실리콘 밸런스 스프링으로 보완했다곤 하지만 태생이 드레스워치용인 엔진을 50 패덤즈에 넣은 건 성의의 문제라고 봅니다. 가장 큰 차이는 진동수입니다. 웬만한 종저가 브랜드들도 4Hz를 기본으로 가져가는 시대에 하이엔드 스포츠워치가 3Hz라는 건 무브먼트에 신경을 덜 썼다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진동수가 높아야 외부 충격에도 오차가 적고 초침도 부드럽게 움직이는데 과격한 활동을 견뎌내야 하는 다이버 라인에 비교적 내구성이 떨어지는 빌레레용 무브먼트를 쓴다는 건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1315가 사이즈 때문에 안 들어간다면 다이버 전용 소형 무브먼트를 새로 개발해서 넣어줬어야 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두 번째는 40mm 사이즈의 인질극인데요.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40mm 황금 사이즈를 꼭 한정판으로만 풉니다. 정규 라인으로 내면 대박이 날 걸 알면서도 아끼는 모습이 조금 얄미울 때가 있죠. 여기에는 세 가지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45mm에 대한 자존심. 표준은 45mm라고 마케팅을 해왔는데 40mm가 메인이 되면 그동안 쌓아온 플래그십의 위상이 무너진다고 생각하는 거겠죠. 두 번째는 희귀성 전략인데요. 수요가 높은 사이즈를 결핍 상태로 둬서 브랜드 가치를 유지하고 한정판이 나올 때마다 화제성을 독점하려는 전략이 아닐까 싶습니다. 세 번째는 구형 무브먼트 재고 처리인데요. 정규 라인으로 40mm를 만들려면 새로운 무브먼트가 필요하지만 한정판은 빈티지 복각이라는 명분으로 1151 같은 1150 시리즈의 기존 무브먼트를 넣어도 컬렉터들이 지갑을 열거든요. 비즈니스적으로는 영리한 선택이라고 할 수 있겠죠. 세 번째는 4시 30분 포지션의 데이트창인데요. 50 패덤즈 구매를 망설이는 분들이 가장 많이 꼽는 게 4시 반 방향의 데이트창입니다. 블랑팡은 3시, 6시, 9시, 12시 인덱스는 생명이기에 대칭을 깨지 않으려는 선택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정작 유저들이 원하는 논데이트 모델들은 정규 라인을 절대 안 풀어주죠. 나중에 한정판을 팔 때 쓸 강력한 무기 하나를 아껴둔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리하자면 블랑팡은 쿼츠 파동이라는 어려움 속에서 기계식 시계의 로망을 끝까지 지켜낸 대단한 브랜드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롤렉스의 서브마리너보다는 50 패덤즈가 훨씬 더 매력적인 선택지라고 확신합니다. 만약 블랑팡이 1953년 오리지널 모델의 유전자를 담아 42mm 사이즈, 가벼운 티타늄 소재, 그리고 깔끔한 논데이트로 내준다면 저는 고민 없이 바로 지갑을 열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블랑팡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컨텐츠 어떠셨는지 블랑팡이라는 브랜드에 대한 솔직한 의견 댓글로 부탁드립니다.